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세계관 제14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에 걸친 강의는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룰 주제는 과학과 과학기술에 관한 인간의 창의성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할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15주차 수업에는 기말시험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영상 수업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기말시험을 잘 치름으로써 이번 학기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말시험 문제는 다음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택일을 하여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두 문제를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기독교 유실론의 가치에 관하여 논하십시오. 우선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세속적 가치와 기독교적 가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기술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유실론적 가치의 근거가 무엇이고 왜 기독교 세계관이 그만큼 중요한지를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학과 과학주의가 무엇이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기술하십시오. 기독교 세계관은 과학과 과학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과학과 과학주의는 기독교 신앙의 화해인지 아니면 갈등인지를 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조로 아도 홈저의 기독교 세계관 과학과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챕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은 책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 여러분의 교재로 드렸던 이 책 7장을 참조하셔서 기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은 오픈북 테스트니까 잘 정리해서 에세이 문제이니까 잘 기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과학과 과학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학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그런 태도, 기독교 세계관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기독교는 과학과 과학기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학 그러면 여러분에게 떠올리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학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제 경우에는 과학 그러면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과학은 상당히 믿을 수 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과학은 객관적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과학자들이 한 말을 많이 신뢰하는 편입니다.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텐데 과학에는 개인적인 의견, 선호 그리고 사변적인 그런 상상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과학은 그야말로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지식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지식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지식, 즉 reliable knowledge, 믿을 수 있는 지식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학에 대한 태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몇 사람을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이분은 1561년에 태어나서 1621년에 돌아갔습니다. 그가 죽기 전 바로 1년 전에 그가 세상에 내놓은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비범한 역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기관이라고 하는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신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말을 하면 노붐 오르가논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귀납법 철학, 즉 경험주의 철학을 제시하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이후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의 효시가 되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원래 이 제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가운데 하나의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 그 저서의 이름이 오르가논입니다. 오르가논이라고 하는 오르게니즘, 기관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의 어떤 기관 이런 것을 오르가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이 있는데 베이컨은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오르가논 논리학을 넘어서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야심찬 생각으로 이 새로운 오르가논이라고 하는 노붐 오르가논을 세상에 내놓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몇 가지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이컨은 앞서 말을 했듯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scientia est potentia라고 하는 라틴어의 문장입니다.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scientia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말도 되고 과학이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지식이 곧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이야기하는 것은 평소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학문에 대한 열정이 그가 얼마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베이컨은 특별히 세 가지 학문의 병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요 세 가지 학문의 질병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환상적인 학문이 있다 이렇게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환상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구절이나 언어 및 문체를 강조하는 병이라는 거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체나 자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문은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이 구절이나 언어 문체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문에는 이런 환상적인 학문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일종의 질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논쟁적인 학문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논쟁적인 학문도 또 다른 질병이다라고 베이컨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탁상공론의 병이고 비생산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논쟁을 한다고 해도 도움될 만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생산적이지 않고 비생산적인 그런 학문의 질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학문의 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교한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교한 학문도 일종의 질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증명될 수 없는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과장하는 병과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하지 않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나 어떤 글을 쓰거나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많은 지식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실제적인 문제가 없는 과장되어 있는 주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질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은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학문을 해야 되는데 학문을 하게 될 때에 우리 학문에 대해서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신의 우상과 같은 것인데 네 가지의 방해하는 우상들 때문에 우리가 학문을 할 수가 없고 발전시킬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종족의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틴어로 표현을 하면 이돌라 투리부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idols of tribe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을 하자면 이 우상은 인류라는 종족에 대한 보편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우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을 한번 믿으면 이와 일치하는 사실만 받아들이고 어긋나는 사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에는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 특성이나 사회적 정서 및 편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베이컨 시대의 사람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하거나 또는 자연을 의인화하여 본다거나 혹은 인간 자신이 목적의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자연에서도 목적을 찾는 것이 종족의 우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자기의 종족을 믿고 있고 그것은 보편적인 일종의 편견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우상이 동굴의 우상입니다. 소위 아이돌라 스페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동굴의 우상은 소위 idols of cave,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편견이나 주관에 사로잡힌 독단을 가리키는 우상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우리가 주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같은 것을 설명을 해왔는데,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동굴 안에 있는 죄수가 밖에 있는 세계를 못 보고 그림자만을 따라다니면서 이것이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개인의 편견이나 주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은 독단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동굴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개개인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성향이 다르죠. 이러한 성향들은 사람들이 지식을 받아들일 때 자신이 원하는 것만 걸러서 여과해서 듣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개인적인 편견과 자기가 좋아하는 주관, 여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지식이 하나의 독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독단이 우리로 하여금 학문을 더 하지 못하게 하고 이 학문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장애물과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시장의 우상입니다. 시장의 우상, 아이돌라 포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우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글자 그대로 마켓플레이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통입니다. 시장터 같은 것입니다. 시장터에 가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시장터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 안에는 소문도 무성할 거고 여러 사람들이 행했던 것도 이야기를 할 거고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도 알려지는 그런 곳이 일종의 시장터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언어라고 할 때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우상입니다. 언어의 부적합한 사용에 기인하기 때문에 정확한 언어, 또 팩트가 아닌 거짓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난무하죠. 그래서 일종의 부족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운명이나 실체라는 단어로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지만 이런 단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붙인 단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논쟁들, 이런 것들이 시장터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시장터에 서로 교육하며 관련 짓는 시장에서 사물들에게 적합하지 못한 단어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그런 지식이 지배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장의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장의 우상,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학문의 발전에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극장의 우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극장의 우상은 비실제적이고 극적인 형식을 빌려 만들어내는 세계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은 젊었을 때 제가 영화를 좀 즐겨 보는 편인데, 영화를 볼 때면 아름다운 남자 주인공이 나올 때는 야, 내가 저와 같다라고 하는 내 자신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을 투영시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린 젊었을 때는 정말 미모의 여주인공이 나왔을 때 내가 미래는 저런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될 거다.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내가 저와 같은 여인과 함께 살았으면 나름대로 그 영화 안에 내 자신을 투영하는 이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정확히 이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형태를 빌려서 만들어내지만은 그거는 허상입니다. 실제로 이 세계가 아닌 오류의 세계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기존 학문의 권위만 생각하고 또 그 권위만을 따라서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일종의 편견과 같은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학문이 발전하지 못한다. 이 관련 없는 내용에서 플라톤이 뭐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데아의 얘기를 했습니다. 원형을 이야기했는데, 원형과 같은 것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허상만이 우리가 늘 붙잡고 공부하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이컨이 살던 시대는 극장을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권위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장의 우상이라고 불렀던 이유를 그는 그런 의미에서 그가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과학에 대한 태도에서 오귀스트 콩트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콩트는 1798년에 태어나서 1857년, 그러니까 결국 베이컨이 살았던 시대보다 한 1세기 뒤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사회학자이고 과학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의 방법으로서 하나가 실정주의, 포지티비즘, 모든 것을 팩트에 의해서 증명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오기스트 콩트는 1798년 프랑스 몽펠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의 막바지에 태어나 프랑스 정치적인 급변이 지속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혼란의 그런 시기에서 출생하고 또 살았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그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안정적인 정치 체계를 이루지 못했던 시기고, 또 사회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혼란이 더해져 가고 있던 그런 혼동의 시대에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에는 사회였을 것입니다. 콩트는 이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회의 안정을 이루고 개선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콩트는 자신의 저작인 실정 철학 강의를 집필하게 되고 거기에 주력을 하면서 사회학의 원리들을 창안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노력이 그다지 크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을 실정, 즉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은 학문적으로 중요한 동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부여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콩트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을 했지만 사회학자입니다. 자연현상에 대해서 콩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실정주의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밝혀내리고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서 사회학을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사회학적 기본 전제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물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물리학, 물리학을 많이 들어보셨죠? 물리학은 과학입니다. 그런데 사회물리학이니까 이 사회도 물리학으로 과학적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에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것처럼 사회도 그런 법칙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두 번째가 사회 조직에 대한 연구입니다. 사회는 어느 한 부분에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유기적 그런 전체, 유기체적 그런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콩트는 많이 강조해 왔다라고 봅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 콩트의 과학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실정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수는 없지만은 세 가지 역사의 발전 단계를 그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첫 번째는 미신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신의 단계는 종교의 단계라는 거죠. 종교의 단계는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믿고 있지만은 그것은 여전히 미신의 단계이고 또 종교의 단계 외에도 신화의 단계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허상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믿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결국에는 신화의 사회, 종교의 사회, 미신의 사회입니다. 이런 단계에서 이제 접어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형이상학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두 번째가 형이상학적 단계, 다르게 이야기하면 철학적인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객관적이지 않고 실증되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했다라고 해서 여전히 형이사학적 단계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하고 이상적인 그런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인 과학의 단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과학의 시대다. 과학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과학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인데 이 과학의 단계는 결국 실정주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객관적이다라고 오기스트 콩트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과학과 과학 기술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학과 과학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과 과학주의는 실제로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구주가 될 수 없다. 아도 홈즈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와 구주가 될 수 없다. 이 과학도 주님이 될 수 없고 과학주의도 주님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물음이 그런 것인데 첫 번째로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과학은 한계가 없는가? 과학의 지식은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지식인가? 우리가 가장 근본적이고 또 우리가 한번 던져볼 만한 물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도 홈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을 구주로 보는 과학주의, 진보된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리라는 과학기술은 우상숭배다. 굉장히 정확하게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학과 과학주의를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학이나 과학주의가 우리의 모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강의 시간에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